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뉴스 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중동 전쟁, 육아 폭등, 그리고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 한 명당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소식이요. 처음 이 뉴스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나라에서 돈 준다고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당장 50만 원이 생긴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봤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25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거 그냥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자, 먼저 제일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추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추경은 추가 경정 계산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연초에 올해 이만큼 쓰겠다고 계획한 예산이 있는데 그 계획을 중간에 바꿔서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에 비유하자면 1월에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카드 한도를 늘려서 250만 원을 쓰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급한 일이 이번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육아 폭등이고 그 여파로 요동치는 경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해요.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예요. 호르무즈 해협 생소하게 들리시죠?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란 아래쪽에 있는 좁다란 바닷길인데 이 길이 막히면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혈관이 갑자기 막혀버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파로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 2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어요. 배럴이 얼마라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당장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요. 마트에서 파는 식품값, 택배비, 외식비, 이 모든 게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트럭이 달리고 배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 기름이 들어가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것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요.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25조 원을 푸는 게 왜 단순히 잘 됐다로 끝나지 않는지, 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걸 공부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1. 지금 우리 경제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뉴스에서는 유가가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는 말을 매일 하는데 그게 피부로 얼마나 와닿으시나요? 숫자로 한번 느껴보실게요.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상이라고 부르던 시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는 배럴당 60배 70달러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그것의 2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물차 기사분들이 기름 한 번 가득 채우는데 지금 8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예전에는 40만 원 정도였던 게 2배가 된 거잖아요. 그 기사님이 물건을 실어 나르면 그 운송비가 물건 가격에 얹혀요. 그게 마트 진열대에 올라오면 우리가 더 비싼 값을 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경기는 나빠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물가가 오를 때 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돈이 많이 돌고 소비도 늘고 기업도 잘 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꺼져가고 있어요. 이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태그네이션, 즉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열도 나고 기운도 없는 최악의 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어야 하고 기운이 없으면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처방이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머지 하나가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5조 원을 푸는 게 왜 위험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어요. 국민 1인당 약 5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당장 들으면 솔깃하죠?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열이 펄펄 끓는 환자가 있어요. 천이 39도예요. 이 환자한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해열제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호자가 기운 차려야 한다며 고칼로리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열은 더 오르고 몸은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딱 그 모양이에요. 물가라는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시장에 돈을 더 풀어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으로 물건을 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물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더 올라요. 이미 오르고 있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25조 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새로 찍어내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빌리는 방식으로 조달해요. 국채 발행은 쉽게 말하면 나라가 나 돈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라고 약속하고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섰어요. 13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이에요. 1300조를 5천만으로 나누면 국민 한 명당 약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해서요. 거기다가 이번에 25조를 더 빌리는 거잖아요. 마치 이미 카드빚이 10억인 가정에서 당장 고기 먹고 싶다며 또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 세대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3.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숫자 3가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숫자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이 숫자들이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첫 번째, 환율 1,500원입니다. 환율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환율은 우리나라 돈인 원화와 외국 돈인 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이에요.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1달러를 사려면 1,5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해요. 원유를 살 때는 달러로 결제해야 하고요. 그런데 시장에 원화가 25조 원이나 더 풀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면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면 같은 원유를 사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비싼 기름값에 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는 이중고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경비도 늘어나고 수입 물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두 번째, 국가부채 1,300조 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풀어드릴게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게 왜 나쁜 거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당장 내가 갚는 것도 아닌데 싶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라도 빚이 많아지면 이자를 내야 해요. 그 이자를 내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결국 우리 삶의 질이 나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경제는 더 불안해져요. 세 번째, 6월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경제적으로 최선인 결정보다는 유권자들한테 당장 좋아 보이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50만 원 쿠폰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고 내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나라 경제에 좋은 정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위기를 아는 것과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방향을 나눠드릴게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셔야 해요. 다만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향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분야예요. 기름값이 비싸질수록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는 기술이 훨씬 가치 있어져요. 예를 들어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이런 시기에 주목받는 경향이 있어요. 기름값이 오를수록 차라리 전기차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수요가 해당 산업으로 흘러가거든요. 두 번째 방향은 환율 상승기에 유리한 기업들이에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달러로 수익을 버는 기업들, 특히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더 커져요.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환율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수출 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기업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 방향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자산이에요. 불안한 시기일수록 이 자산이 매달 얼마를 나한테 돌려주느냐가 중요해져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 월세 수입이 안정적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내일 뉴스 볼 때 이것만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점 2가지를 드릴게요. 경제 뉴스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 2가지만 습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나리오 A, 환율이 1000도 오버 50원을 넘어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경고 신호예요. 이 상황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너무 나빠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이럴 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방어적으로 안전해요.
시나리오 B,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는 뉴스가 뜬다면 그건 완전히 반대 신호예요. 유가가 급락하고 물가 압력이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빠진,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흐름을 미리 공부해두면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100% 맞는 예측은 아니에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뉴스에 휩쓸리는 것과 이런 기준점을 하나 갖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아요. 저는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뉴스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라 믿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5조 원 전쟁 추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당장 입에는 달콤하지만 길게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사탕이에요. 50만 원 쿠폰 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그 돈으로 뭘 살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50만 원을 받는 순간 시장에는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더 풀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내 통장에 있는 천천만 원이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실질 구매력 하락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돈인데 예전보다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이번 한번 어려운 거 넘기면 되겠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아 충격, 환율 불안, 국가 부채 증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한번 방향이 바뀌면 쉽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결국 이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예요. 화폐,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것만이 안전한 시대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무작정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인플레이션 앞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냉정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리스크.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한쪽 방향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경제를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시나리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 유가는 급격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압력도 줄고 25조 원 추경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려들이 기우로 끝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전쟁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25조 원 추경 정도로는 막을 수 없는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에너지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기업들 줄폐업, 실업률 급등 같은 말 그대로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도 머릿속에 넣어두고 준비하는 것과 그냥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느 시나리오가 맞든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결과는 달라요. 좋은 시나리오가 오면 준비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나쁜 시나리오가 오면 준비된 사람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결국 공부하는 게 최선의 방어이자 최선의 공격이에요. 3.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첫째, 내 지출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을 파악하세요. 매달 관리비, 교통비, 난방비 등 에너지와 관련된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유가가 오를수록 이 항목들이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내가 어디서 세고 있는지를 알아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내 자산 중 현금 비중이 얼마인지 점검하세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현금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이에요. 너무 모든 걸 투자에 묶어두면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손발이 묶여버려요. 반면에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녹아내리고요. 내 상황에 맞는 균형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셋째, 뉴스를 볼 때 환율과 유가, 이 두 가지만 습관적으로 확인하세요. 매일 경제 뉴스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환율이 어제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유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에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마무리하며 드리고 싶은 말.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계속 머릿속에 그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1년 전의 저예요. 경제 뉴스가 나오면 채널 돌리고 추경이 뭔지도 몰랐고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게 내 삶이랑 뭔 상관인지 몰랐던 그 시절의 저요. 그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오늘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처음이 낯설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50만 원 쿠폰에 기뻐하는 사람과 그 이면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10년 뒤 어떻게 다른 자리에 서 있을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후자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공부를 시작했고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 이미 그 방향으로 한 발 내디드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경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렵고 딱딱한 경제 용어 뒤에 숨은 진짜 의미,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맥락들, 평범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하신 경제 이슈나 이해 안 가는 뉴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곧 다음 영상 주제가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